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진행을 해야죠. 예.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그 동영상 가지고 잘 하세요. 네. 자, 어디 보시냐면요. 61페이지 잠깐 넘겨볼게요. 61페이지. 문제집 61페이지. 61페이지. 자, 이제, 이렇게, 어디까지 했었냐면, 고객을 이제 유인할 수 있는 유인력은 크기,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했던 부분이 이제 레일리가 있었잖아요. 레일리는 무조건 물리적 거리니까 제곱인데, 이제 허프는, 딱 제곱이라고 정의한 게 아니고, 마찰계수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마찰계수가 2다 그러면 2로 넣고 1이다 하면 1로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이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저번 주하고. 저번 주가 아니고 어저께하고. 일단 45번하고 46번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5번. 자,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 앞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현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2의 이용 고객 수는 얼마냐? 그러면 일단은 소비자가 쇼핑센터 2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먼저 계산해 보면 되겠죠?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소비자가 쇼핑센터 2로 갈 수 있는 확률. 소비자는 쇼핑센터 1으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다. 그 중에 2로 가는 경우를 찾자. 그러면 각각 유인력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쇼핑센터 1 같은 경우는 자, 거리가 5분이죠. 5분은 그냥 5k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리가 5예요. 그리고 이제, 면적은 1000인데, 자, 문제 끝에 보니까 마찰 계수를 뭐라고 줬어요? 2. 그러면 그냥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 그러면 5의 제곱분의 1000이다. 그러면 어디? 5의 제곱은 25죠? 1000 나누기 25가 얼마일까요? 얼마? 40? 40이죠. 맞죠? 계산은 머리로 하지 말고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계산기로. 예? 1000 나누기 25 치니까 이제 40이었어요. 그 다음에 쇼핑센터 2 같은 경우는 자, 거리가 얼마냐면 10이죠.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000. 자, 10의 제곱은 100이잖아요. 그러면 1000 나누기 100 하면 얼마일까요? 10이에요. 10. 자, 그러면 쇼핑센터 1은 40, 2는 10. 두 개 합치니까 50이죠. 그 중에 쇼핑센터 2는 10이죠. 그러면 결국 50분의 10, 5분의 1이 쇼핑센터 2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소비자가 1000명이니까 1000명 중에 5분의 1은 200명이겠죠. 그래서 쇼핑센터 2로 물건 사러 간 사람은 200명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디 밑에 46번도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그리고 또 한번 해봅시다. 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신규 매장의 이용 고객 수를 추정하시오. 자, 단 공간 거리 마찰 기술을 2로 가정하면서 대도시 인구 중 50%만이 할인 매장을 이용한다. 우리 이거 먼저 정리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자, 대도시 A의 인구가 지금 3만 명이죠. 3만 명 전체가 소비자가 아니고 그 중에 50%만 소비자니까 일단 먼저 반 까놓고 시작합시다. 지우고 15,000명이라고 바꿔놓고 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은 아까랑 똑같아요. 자, 봅시다. 어디 기존 매장 볼까요? 기존 매장. 기존 매장 같은 경우는 거리가 4km죠? 그러면 4의 제곱분의 32,000 이렇게. 자, 4의 제곱은 16이죠? 자, 32,000 나누기 16 얼른 쳐보세요. 뭐 2,000 나오기도 하고 3,000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산기를 좋은 걸 쓰란 말이에요. 계산기를. 계산기를 듣도 못한 계산기를 갖고 와. 2,000 나왔죠? 그래요. 계산기를 좋은 걸 써야지. 자, 그래요. 계산기 살 돈 없으면 오세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자, 신규 매장은 거리가 6km 아니겠습니까? 6km. 그러면 6의 제곱분에, 자, 이렇게 매장 면적은 36,000이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해봐. 이거 바로 하네. 1000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 2,000, 신규 1000이니까 전체가 3,000이죠. 3,000 중에 우리가 물어본 것은 이제 신규 배당을 물어봤죠? 그럼 신규 배당이 1000이네? 그러면 결국 3,000분의 1000이라는 것은
신규 매장으로 가는 사람은 3분의 1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3분의 1. 자, 그러면 15,000명의 3분의 1이니까 얼마 가겠어요? 5,000명. 5,000명이 신규 매장으로 한다. 이렇게. 아무튼 어저께 우리가 했던 레일리의 어떤 계산하고 얘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는 저번 주 그 모의고사 봤던 거 풀이 좀 잠깐 한번 해드릴 건데, 그 모의고사를 봤더니 매장이 2개가 아니고 3개가 나왔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찰 계수는 일률적으로 다 2를 준 게 아니고 어떤 것은 1로 준 것도 있었죠. 그렇죠. 제가 오후에 그거 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넘기세요. 이제 48번 하나만 풀면 돼요.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방금 했던 계산 문제가 이제 주가 되겠고, 가끔 몇 개가 나와요. 저번 주에 했던 것도 그렇고, 이제 점포 유형과 입지가 있거든요. 뭐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막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48번 정도 하나 보면 되겠는데, 어디 48번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죠. 자, 1번 집심성 점포는 근데 요거는 한 번쯤 볼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약집을 어디를 좀 써놓냐면, 상권이론은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되니까 요약집 66페이지를 써놓고 나중에 보세요. 그 48번 옆에다가 요약집 66페이지라고 써보세요. 66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제 1번에 보니까 집재성 점포란 것은 모일집, 한 곳에 모여서 존재하는 형태래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이제 그 동종업종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이는 게 안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분식점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옆에 붙어 있다. 그럼 안 좋은 거죠. 근데 분식점이 30개가 모여 있으면 먹자골목으로 바뀌어버리죠. 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를 그냥 집재성 점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다음 2번 전문품점은 이제 명품 매장, 어떤 골프 용품 매장 이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소비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품 맞고요. 다음 4번 잠깐 보니까 산재성 점포 있죠. 산재성 점포는 특징이 분산 입지야. 분산 입지. 그래서 세탁소, 편의점, 미용실, 분식점은 모여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재성 점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5번 선매품점에서 그 선자가 그 한자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선거할 때 선자죠. 고르는 거. 그래서 이제 전자 제품 매장처럼 고객이 물건을 사면 있어서 한 매장 가서 바로 사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 매장하고 비교해서 물건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매품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맞죠? 자, 이제 3번은 자 보니까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되는 것을 이심적 집재성 또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철공소라든지 종묘상이라든지 화원 이런 것은 도심의 어떤 이제 군데군데 자기들끼리 일부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 있죠. 국지적으로 그런 경우를 이심적 집재성, 국부적 집중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틀렸겠죠. 네. 다음 이제 도시구조 이론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도시구조 이론. 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요약집 55페이지 좀 볼게요. 요약집 55페이지. 이제 도시구조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가 적을 때는 도시가 이제 단순한데 인간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버제스의 동시건설이죠.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시건설. 버제스라는 사람은 도심의 성장을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5개 지대로 구분했는데 우리 책에 보니까 동그라미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네. 어디 가운데 1번이 중심 업무지구인지 아시죠? 2번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익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점이지대, 전이지대, 천이지대 똑같은 말. 예. 다음 3번은 저소득층지대, 4번은 중류층, 5번은
통근자지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게 거의 한 100년 정도 전에 나온 이론인데,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도심 중심부로 갈수록 말이죠, 저소득층, 극빈층 이런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심 중심부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한다라고 해야 돼, 감소한다라고 해야 돼? 증가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한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지는 고소득층보다 도심 더 가까이 있다. 맞죠?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게 버제이스의 동심원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2번 코이트의 선형이로 나올 거예요. 저기 요약집 56페이지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에 간단한데,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 호이트라는 사람은 쾌적한 환경, 양호한 교통 노선을 추구를 해서 당연히 고가주택, 저가주택, 당연히 그런 좋은 환경에는 고가주택이 자리를 잡고 고가주택이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에 의해서 나머지 입지가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핵 또는 핵심이라는 것은 도심의 성장을 끌어가는 어떤 견인적인 요소인데, 도심에는 다핵, 여러 개의 핵심적인 기능이 있다. 그걸 갖다가 다핵심 이론이다라고 하는데, 왜 다핵이 나타나냐 볼래요? 왜 도심에는 상업, 중심 상업지역이란 게 여기 몰려있고, 주거 전용지역은 이쪽에 주택들이 몰려있고, 공장은 또 이 뒤쪽에 나가 있고, 왜 이런 식의 여러 개의 전문화된 기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요. 자, 주택과 술집과 공장이 섞여 있으면 서로 정예부가 부예부가. 부예부가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끼리만 모이려고 하고 다른 것들은 떨어지려고 하니까. 유사활동은 모일 집자.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써 쌓일 집적 이익이 생기니까 모여서 입주하는 거예요. 또 다른 놈들은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중심 기능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똑같은 놈들은 모여서 입주하는 거고 다른 놈들은 떨어져 입주한다. 그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자, 어디 문제 좀 볼게요. 그러면 50번, 52번. 자, 봅시다. 50번. 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버제스의 동심원설은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에 적용한 이론이다. 맞아요. 이건 별로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2번. 버제스의 동심원설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의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3번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2번을 부연 설명하면 4번에서 버제스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의 등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됐고 5번 이제 중요한 지문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 자, 저 점유지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죠.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서 멀리 위치한다? 가까이 위치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물어보는 지문들이 이제 이런 식의 지문들. 다음, 51번도 볼까요?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천의지대, 점유지대가 방금 봤던 2번 지역이죠? 이것은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어때요? 맞죠? 그쵸? 이것도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제일 강조하는 즉 2번이거든요. 2번. 2번은 어디와 어디 사이 위치하느냐. 2번 지역은 고소득층보다 도심에 더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런 식의 질문을 좀 많이 해. 자, 2번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다음. 1번이 맞고. 51번 2번 지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더 커지겠죠. 틀렸죠. 네. 3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자. 이 부도심은요, 2번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이니까 정말 2번 지역은 사실 2번 지역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어떤 상업, 공업, 원래는 일본 중심 업무지구 안에 식당도 있었고, 마트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1번 지역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지역으로 나가면서 생산,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어떤 상업, 거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저소득층인데, 정말 극빈층들 있죠. 극빈층들은 1번에서 일하고 바로 어디
다리 밑에 자든지 뭐 그런 지역을 말해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지저분한 환경이었겠지만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부도심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부도심 개념이. 그러면 어디 이제 3번에 보니까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 말 안 돼요. 자,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높은 부도심과 그리고 옛날이니까 교통이 대중화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극빈층들 노동자들이 도심 외곽에 나가가지고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하려고 했겠죠. 3번 틀렸고요. 자, 4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산층 지대가 저기 4번 중류층 지대 4번을 말해요. 요것은 도심 자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도심 잠깐만 참고로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4번 지문이 이제 맞다. 4번 지문을 이렇게 지금 이게 문제 쓴 선생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4번의 중산층 지대를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여기가 중류층 지대고 여기가 통근자 지대거든요. 그러면 1920년대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심 외곽에서 통근하려면 어떤 자동차라든지 마차를 즉 교통비 부담 능력이 큰 사람들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로는 통근자 지대, 고소득층 지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산층 지대를 5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무튼 중산층 지대를 통근자 지대로 바꿔놓으세요. 5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산층 지대, 통근자 지대는 도심 바깥쪽에 형성됩니다. 이렇게 틀렸고요. 자, 5번 선형 이론은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했는데 이건 다액 이론이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선형 이론인데 왜 다액이라고 그래? 틀렸겠죠. 아무튼 됐어요. 자, 52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1번은 의미 없어요. 놔두고요. 2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살기 편한 지역에 쾌적한 환경에 고소득층들이 먼저 입지를 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3번도 2번과 똑같은 지문이에요. 3번도.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도로 인근에 입지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똑같은 지문이죠. 네. 4번. 호이트의 이론으로는 도시 내의 주거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가 아니고 주거분리를 설명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 좋은 지문이에요. 지금. 왜냐면 양호한 교통 노선을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쾌적하고 교통이 좋은 어떤 그런 지역은 고가주택들이 들어서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저가주택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나타나면서 주거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고소득층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분리되는 지역을 설명할 수 있다. 당연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 됐습니다. 예. 답은 4번이다. 그렇게. 다음 53번도 좀 풀어볼게요. 53번.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오래된 도시일수록 다핵 도시 패턴을 지니고 끊어봐. 신도시일수록 단핵 패턴 도시를 이룬다 해서 1번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런던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원래 그 원서에 보면요. 런던과 같은 대도시는 다핵 패턴이고 조그만 도시는 단핵 패턴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는데 그냥 이렇게만 잠깐 듣고 넘어가 주세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큰 도시일수록 전문화된 기능이 많겠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큰 도시일수록 다핵 패턴을 띠는 거고 조금만 소도시일수록 인구가 적으니까 전문화된 기능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도시일수록 다핵 패턴, 소도시일수록 단핵 패턴. 자, 그렇게만 듣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예,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 2번. 다핵심 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로 구성된다. 이거 맞죠? 3번.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역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동종 활동 등은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질 활동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같은 곳끼리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다역이 나타날 수 있다. 맞고요.
그래서 4번이 이제 3번 부연에서 설명하는 거죠.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자, 유사 활동 간의 집적 지향성, 그러니까 동일한 활동을 서로 모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이질 활동 간 입지적 비양립성, 서로 다른 놈들은 떨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네 됐고 5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은 입지적 양립성이 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양립이란 것은 한 곳에 같이 있으면서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우리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지금 5층에서 제가 호프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맥주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4층이 비었어. 근데 이번에 4층에 어떤 업종이 들어온대.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4층에 소주집이 돌아봐. 그러면 소비자 봤을 때는 5층 맥주집과 4층 소주집은 대치제가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서로 뺏어가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관계가 돼버려요. 안 좋지. 근데 4층에 당구장이 들어오면 그럼 좋죠. 야, 오늘 우리 당구 칠래 술 먹을래 이런 애들은 없어. 야, 우리 당구 쳐서 진 팀이 술 내기 하자. 술 먹고 당구 한 판 치고 가자. 그러면 4층 당구장과 5층 맥주집은 서로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양립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입지 이론 전부 다 마치고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 가죠. 정책. 앞쪽에 이제 문제 몇 개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1번 집가구. 예,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 지금 어디 보세요? 정책. 65페이지. 네, 정책. 집가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집가구는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맞겠죠? 예. 자, 집가구는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보상 가격을 낮추고 재정 부담을 완화시킨다가 아니죠.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는 거죠. 2번이 틀렸죠. 2번 잘 나옵니다.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나요? 뭐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일단은 뭐 인상 쓰고 쳐다본 거죠. 전주 한옥마을이 정말 급격히 성장했죠. 저도 이제 전주 강의 나가는데 제가 5년 전인가 강의를 갔는데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막 1,000만 원 막 이랬는데 평당 그랬는데 나는 이 시골이 이렇게 비싸나 그랬어요. 근데 더 오를 거래. 근데 지금 2,500, 3,000까지 가. 그때 했어야 돼.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선배도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10 몇 년 전만 해도 그 한옥이 한 1억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했어. 근데 지금 한 20억씩 해버려요. 지금은 완전 초대박이야.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한옥마을 설계할 때 그 이제 이렇게 어떤 교수들이랑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를 하면서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땅을 치고 지금 후회를 한 게 뭐냐면 한옥마을에 보면 광장이 없어. 광장을 만들었으면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었는데 광장이 없고 공중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 주변 식당이나 화장실이 다 있겠지만 뭐 안 먹고 가면 눈치 주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땅값이 너무 비싸 버리니까 뭐 수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전혀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야 성공했는데 그걸 놓쳤다 해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런 말이 바로 2번 같은 지문이죠. 이렇게. 3번. 그러니까 합격하고 빨리 땅을 사러 다니게. 이 재미없는 공부하지 말고 땅 사러 다니게. 땅 사러. 자, 3번. 집가구는 한정된 사업비 중에 택지비의 비중을 증가시켜 건축비 투입을 감소시킨다. 맞겠죠? 4번. 도심 지역의 집가구는 토지 이용의 과도한 집약화를 촉진, 난개발, 유발. 맞죠? 근데 4번에 앞에 부증성 갖다 붙이면 딱 시험 문제죠. 4번도.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 양은 그대로인데 집가는 상승하는 집가구에 의해서 집약적인 이용이 나타난다. 맞죠? 5번. 도심의 집가구는 직주불 현상을 심화, 통근거리 길어진다. 왜냐? 도심은 집가가 비싸니까 주로 어떤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거죠. 직장은 도심에 있어. 근데 주거지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도심 외곽으로 밀려 나가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됨에 따라서
예, 통금 비용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인데 1번 문제는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지만 시험에 아주 적합한 지문들로 꽉꽉 다 들어찼으니까 1번은 좀 잘 좀 보시고요. 다음 2번 문제. 주택시장의 문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주택 수요, 주택 소요 들어보셨죠? 주택 수요는 주택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고 주택 소유는 주택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 또는 뭐 서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부족한 사람이 뭐예요? 돈이 부족한 사람. 예. 주택 소유죠. 예. 우린 지식 배우러 오셨죠? 지식 수요 계층이야, 소유 계층이야? 그렇죠? 지식 소유 계층.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다음 1번 보니까 정부는 중산층 이상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장 끊어요. 그 밑줄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 밑줄. 여러분 최저 주거 기준을 굳이 제가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소득이 갖춰야 되는데 그 정도에 못 미치면 그 최저치를 잡아놓고 못 미치면 뭐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소리 아닌가? 그러면 최저 주거 기준 설정해서 운용해야 될 대상은 주택 수요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주택 소유겠지, 소요. 1번 틀렸죠? 다음 2번에 보니까 RIR이 있어요. 이거 좀 잠깐 볼게요. PIR이 있고 RIR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표인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네. 참 희한한 노릇이야. 맨날 TV 같은데 뉴스 같은데 나오는데 이 시험에 안 나와. 참 나와야 되는데. 자, PIR은 프라이스 인컴 레시오예요. 그래서 자, 주택 가격 개인의 소득 어디 볼까요? 아파트가 한 4억씩이에요. 4억씩에. 근데 개인의 소득은 예를 들어서 연봉 뭐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은 자기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으면 10년을 모으면 4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PIR의 값은 얼마냐? 10이다. 이런 거 측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10년이죠, 10년. 근데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자기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간 모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연봉 4천이면 한 달에 한 얼마나 될까요? 한 30 정도? 뭐, 그 정도 되겠죠. 월 소득 한 330 정도 되는데, 그 월 소득 한 330, 40 되는 돈을 가지고, 얼마를 한 달에 저축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또 이게 결혼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을까. 결혼하고 이 있으면 정말 300 얼마 받아가지고 100만 원 저축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관상으로는 10년 걸려. 근데 실제로는 4배 이상 걸리겠죠. 그렇죠? 그럼 몇 년 걸려? 40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집 못 산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PIR 값이 너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버블 현상이 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를 쓰는 겁니다. 아무튼, PIR 값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다. 이렇게. RIR도 똑같아요. 예. 렌트, 인컴 레시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월세 개념이 너무너무 인색해. 우리 살아가면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월세 개념이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뭐 매동 묶어놓은 것은 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월세로 한 달에 뭐 50만 원, 60만 원 내면 돈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근데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보증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이다. 그럼 그 3억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시장에서 활용하면 한 4% 정도 된다고 하자. 그럼 3억 넣어놓으면 연간 4% 1200만 원이야.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그것도 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서상 3억 그냥 그 보증금 묶어놓으면 돈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 낸다고 하면 뭔가 막 빨려나가는 느낌, 뺏기는 느낌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월세 내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비중이 많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렌트, 임대료. 그래서 자기 연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400만 원인데 그중에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산다더라. 그러면 25%죠? 그래서 요거는
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알아보는 게 RIR이에요. 아무튼 PIR이든 RIR이든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죠? 이 정도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네. 그러면 2번 RIR이 높을수록 주택 소유자의 임대료 부담이 증대된다. 맞죠? 네. 3번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맞죠? 4번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더라도 지금 그래요. 주택보급률은 100%가 진즉 넘었어요. 근데 가만 놔두면 결국은 왜 주택이 부족하냐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자꾸 가져가려고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가격도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이렇게 위해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맞아요. 5번 의미 없는 질문. 양적 부족, 질적 향상 위해서 개입한다. 됐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고요. 3번 문제는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몇 개 좀 해볼게요. 기억. PIR이 낮을수록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 기억은 맞아요. 그죠? 니은은요, 삭제시키세요. 니은은 지문도 잘못 나왔어요. 5분위 분배율이란 통계 용어는 없고,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니은 지워버려. 지금 용어도 잘못 나왔고요. 디귿. 진위계수는 그냥 제가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잊어버려. 불평등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위계수는 무슨 계수? 불평등 계수. 그러면 신문에 가끔 나와 이런 것도. 진위계수가 높다는 것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진위계수가 낮다는 것은 불평등이 완화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 그냥. 자, 어디? 디귿. 진위계수 값이 작을수록 부의 분배가 균등해진다. 균등이라 하면 안 되고 완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리을. 진위계수가 1에 가까워진다는 건요. 예, 일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진위계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해당 국가의 어떤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됐습니다. 복습하지 마세요. 복습하지 마요. 다음 4번, 5번, 4번, 5번, 6번. 예. 시장 실패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제 4번은, 과거에 이제 시험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정보의 비대칭성. 예. 하다가 4번, 완전 경쟁 시장. 4번이죠? 예,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무튼 4번이 나왔어. 완전 경쟁 시장. 근데 다시 나온다면 분명히 이렇게 한번 내줄 수 있어요. 우리 규모의 경제가 비용 감소, 체감 산업이죠.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하면 할수록 생산 단가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시장에 참여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가격을 싸게 뿌려가지고 경쟁 중소기업들 다 죽여버리면 독점 과점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규모의 경제는 독과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 가지고 건드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이 문제처럼. 자, 다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데 4번 보니까요. 규모의 불경제 및 비용 체감 산업이 둘이 똑같은 말인데, 자, 시장이 실패하려면 아까 규모의 경제처럼 생산 단가를 낮춰가지고 가격으로 경쟁자들을 죽여버려야 돼. 근데 규모의 불경제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하면 할수록 오히려 생산 단가가 비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시장 참여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싸게 만들어가지고 경쟁자들을 죽여버릴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규모의 불경제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 정도 알아두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거지 규모의 불경제가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다음 5번, 6번은 공공재 나왔으니까 요약집 70페이지. 우리 요약집 70페이지 한번 볼게요. 70페이지. 자, 공공재 있죠, 공공재. 공공재는 우리 국민들이 내린 세금 가지고 국가가
정치, 국방, 치안, 소방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뭐 교량, 도로 이런 것들 그 공공재인데 공공재 이제 성격이 중요하죠. 성격이 자 공공재 성격은 공동 공급 재정 이런 거 됐어요. 예. 비분할성이란 게 있죠. 예. 우리 공공재도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자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물건만 골라서 살 수가 있어요. 마트 가가지고 예.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맥주를 사러 갔는데 콜라 사이다는 괜찮은데 맥주가 예, 내가 원하는 맥주가 아니야. 그러면 3개 사러 갔다가 2개만 선택해도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공공재는 우리 국민들 세금 내죠. 근데 내가 내는 세금 중에 정치인들 월급도 들어가는지 알죠? 그렇죠? 나는 근데 요 정치인들이 되게 꼴보기 싫어. 그래서 국세청이 전화해서 나는 현 시간부로 정치 서비스는 소비하지 않을 테니까 정치 쪽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안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좋든 싫든 무조건 세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돼. 소비를 해야 돼. 그래서 시장 논리하고는 달리 분할해서 소비할 수가 없어요. 결합 소비만 가능하다 이 말이고 비경합성 됐고 자 비배제성이란 말 있죠. 바로 밑에 무임승차자라는 소리 있잖아요. 자 시장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시장에 공짜가 없어. 예를 들어서 평택역에서 지제역까지 가는데 택시 탔어. 그럼 당연히 택시요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근데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나 그냥 한번 데려다줘 하고 잉크 딱 한번 눈을 때려버리겠죠. 내리라고. 돈 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시장에는 공짜가 없거든. 만약에 무임승차 하려고 하면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공공재는 있잖아요. 무임승차에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세금을 30년 동안 체납한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됐어. 그랬는데 콩밥 먹죠. 그 콩밥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먹는 거잖아. 근데 교도관이 너는 세금을 안 낸 놈이니까 콩밥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굶어, 죽어. 이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내요. 세금 안 된 건 별개고 냈든 안 냈든 공공재 서비스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는 방금처럼 무임승차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배제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자, 문제 2개 풀어볼까요? 5번. 공공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겠지. 2번.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 문장, 자, 밑줄 쫙 끊어봐요. 그 토지를 우리가 현장 자원으로 토지라고 그래요? 상품 자원으로 토지라고 그래요? 현장 자원으로 토지. 이런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고 3번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됐고 4번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무임승차 후 문제가 발생한다. 맞고요. 자, 학계론에서는 좋은 것은 과수 생산, 안 좋은 것은 과대 생산. 기억나죠? 부연 설명 필요 없어요. 5번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많이 생산된다 하면 돼, 안 돼? 부족하다 해야 되겠죠? 5번 틀렸습니다. 6번 옳은 거 1번 공공재는 자 밑줄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밑줄가 있다. 도로를 만들었어요. 평택에서 저기 인천까지 가는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뺑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질러 가니까 엄청 좋대. 근데 공사비가 총 5조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갑돌이는 그게 생기니까 너무 좋아. 근데 갑돌이가 그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를 갑돌이 혼자만 이용한다면 혼자만 소비한다면 한 번 가는데 통행료 12억, 오는데 통행료 12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죠. 그러면 그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갑돌이 혼자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이용할 때 3,000원씩만 내고 이용해도 된다. 그걸 갖다가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여러 소비자가 공동으로 같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나눠서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지불의 금액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 그걸 갖다가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고. 2번.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 과소. 예. 3번도 똑같은 개념. 공공재의 과잉 공급 문제가 아니고 과소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4번.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까? 하지. 도로, 학교, KTX역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런 공공재 생기면 그 주변에 영향받는 거잖아요. 외부 효과. 틀렸죠? 발생합니다. 다음 5번은요. 이게 시험에 은근 좀 나오거든요. 자, 뭐가 잘못됐어요? 부증성이 아니고? 그렇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틀렸죠? 답은 1번이다. 자, 7번 외부 효과는 잠깐 휴식했다 하죠. 네.